우리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단일민족이란 한 나라의 주민이 단일한 인종으로 구성된 민족을 이르는데 이는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명제입니다. 한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인데, 그렇다면 고조선 이후로 우리 땅에 살았던 혈통은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80개의 성씨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성씨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등등 고유성씨 몇 개에 불과하죠. 그 280개 성씨 중 절반 이상은 외국에서 귀화한 성씨로 이미 2000년 전부터 외래 성씨가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와 김수로 왕의 비가 되었다는 허왕의 후예이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김해 김씨, 고려시대 충렬왕 때 원나라 제국공주를 따라와 정착한 연안인씨, 제국공주의 시종으로 고려 땅에 들어온 덕수장씨, 원나라 관리였던 설문질의 후손이 고려에 들어와 얻은 경주설씨, 베트남 최초 왕족의 마지막 후손 화산이씨 등등 한국에 사는 수많은 외래성씨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한국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피가 섞였고 많은 한국인이 이국적으로 생긴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국인 중에 혼혈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한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고를 못 면한다.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며 가족계획을 장려했던 이런 표어들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유례없는 멸망위기에 놓여 있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 수준인데 수치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최신 통계인 2023년 통계로 살펴보면 2022년 한국에서는 총 24만 9,186명이 태어났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로 보이지만 10년 전 2013년과 비교해보면 이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13년 한 해 한국에서 43만 6,455명이 태어났으니까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국은 2022년 0.778명으로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2013년부터 한국이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죠. 작년 방영된 EBS의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등장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78이라는 말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이렇게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머리를 부여잡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책임을 여성 또는 남성에게 전가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건데요. 도시기획 전문가인 앨런 말라은은 그의 새 저서 축소되는 세계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21세기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번 출산율이 급감한 나라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축소 국가의 선두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로스 다우서트 컬럼니스트는 한 달 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컬럼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감소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소멸을 거론했죠. 컬럼은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를 흑사평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의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성비입니다. 결혼은 혼자가 아닌 둘이 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때문에 순수 한국인 혈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무서운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더들리 포스턴 미국 텍사스 A&M 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8일 더 컨버세이션에 한국의 성비 불균형은 남성에게 나쁜 소식이다. 남성 수가 여성 수를 능가하면서 많은 남성의 결혼 전망은 암울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남겼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동아시아 인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인구통계학자인 포스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남성 중 약 7, 80만 명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무너진 성비균형을 지목했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남아선호 사상으로 출생 성비까지 불균형을 이루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기술 접근성은 높아졌고 선택적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낙태가 동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죠.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생 성비는 105에서 107로 여아 100명당 남아 105에서 107명이 출생하는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이런 출생 성비는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생물학적 보편 명제에 대한 진화적 적응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 정년기에 도달했을 때 그 수가 거의 동일해지려면 해마다 여아 100명당 105에서 107명의 남아가 태어나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는 1950년부터 1980년 무렵까지 106 수준으로 정상 범주로 합류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에 109.7, 1990년에는 115.7로 최대치를 찍었죠. 이후 소폭 하락한 출생 성비가 1993년에 다시 115.2로 회귀했고 1994년을 기점으로 1997년 109.9명까지 떨어졌다가 이듬해부터 2002년까지 110선을 유지했습니다. 불균형한 출생 성비는 2007년에야 정상 범주인 106.4로 내려갔고 2021년 105.7로 계속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턴 교수는 출생 성비상 정상 범주를 넘어서 태어난 남아들을 과잉남아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980년부터 2010년 기간 과잉남아는 약 7, 8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1985년부터 1996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아 대비 남아 출생자 수가 정상 범주를 훨씬 넘어섰는데 이들이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한국인 신부감을 찾을 때 과잉남아 숫자만큼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80만 명에 해당하는 1980년부터 2010년 기간에 태어난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는 미혼을 의미하거나 외국인 신부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한국인의 순수 혈통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이죠. 여기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 시대와 맞물려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암울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은 역시 남아 선호 사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 이 개념은 극소수의 문명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찾기 힘들 정도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런 남아 선호 사상은 대체로 노동력에 더 큰 도움이 되는 남성의 신체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식 종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강합니다. 중국은 3000년 전부터 상속이나 제사와 같은 중요한 집안일을 아들, 특히 장남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었고 이 문화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에 정착한 것이죠. 조선이 멸망하고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이런 남아 선호가 더 심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도 분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저도 남성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런 편협한 사상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결국 이러한 편협한 사상이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 박히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늘 위기에 강했고 또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늘 보여줬습니다. 오늘 언급된 암울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답을 찾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결 답안을 찾아낼 것이라 믿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뉴스가 암울하기는 하지만 곧 가족과 함께 보낼 따뜻한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어제부터 제 채널에서는 독일 크로이트하우스 상트베르나르트의 이뮨 컴플렉스 제품 특가 행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주문량이 폭발해 재고 수량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인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위험 인자들은 외부 침입 바이러스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침입자로부터 인체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뮨 컴플렉스 제품은 그러니까 이러한 면역체계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인데 121년 동안 독일을 포함 유럽 시장에 자연에서 추출한 프리미엄 원료를 공급하는 상트베른하르트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1903년부터 대규모 허브 농장을 운영하며 직접 허브를 키우고 이 허브를 이용해 신제품을 출시한 것이 벌써 121년이 된 것이죠. 이뮨 컴플렉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중용과 주말용의 영양 설계를 달리했다는 점인데 주중용 하얀 뚜껑은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크롬 등 수용성 비타민으로 주말용 파란 뚜껑은 코엔자임 Q10,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등 지용성 비타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성분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를 넘게 쏟아부었는데 특히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E의 경우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909%를 넣었죠.
특히 이 제품을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독일 비타민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독일은 겨울부터 봄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아 일광이 부족해 점심만 든든히 챙겨 먹고 아침과 저녁은 간단히 먹고 영양제로 영양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양제 먹는 것이 일상인 국민들을 상대하려면 기업 역시 꾸준히 훌륭한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이 분야에서 121년째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했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부 연구원 수백 명과 121년의 노하우를 쏟아부어 만든 역작일 뿐 아니라 제품 또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라 독일 공장에서 제조된 물건을 직수입해 꼼꼼한 통관 절차까지 거쳤으니 더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 특가 행사 기간에 제공되는 금액은 온오프라인 최저가로 상트베른하르트의 국내 독점 파트너인 휴럼이 디시멘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최초이자 최저가 혜택입니다. 곧 독일에서 직수입된 입고 물량이 전부 소진되며 다음 공구는 아직 계획은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올 설 명절에는 명절마다 넘쳐나는 홍삼 말고 121년의 노하우로 탄생시킨 특별한 이뮨 컴플렉스를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